점수가 여러분들 잘 나오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건 여러분들 공부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문제는 없잖아, 그죠? 근데 원래 실전 시험에 가면 한 20-30%는 아주 이상한 문제가 나와요. 찍어야 되는 문제가. 근데 그런 거 감안해서 이 점수 나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 네. 채비지라는 분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고 30개를 다 맞춰. 채비지라는 분이 만점이네, 만점. 누가 만점이에요? 손 들어봐요. 채비지가 누구야? 채비지. 하여튼 다른 데서는 손 들어보라면 손 드는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손을 안 들어요. 누군지. 응? 뭐 한 개 틀리신 분도 뭐 3분이나 나왔고, 김사랑 씨, 5959, 0146, 이렇게 다 맞추거나 이렇게 한 개까지 틀리는 분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들어야지. 네? 자, 10번 보세요. 10번. 자,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시, 구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을 해서 공고한 날,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 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축물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환지를 신청해도 물건으로 청산을 하든지 환지를 정해주더라도 다 안 주고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정비법이랑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기준 시기를 정해놓고 그 기준 시기 이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난 행위를 했다. 소유자 수가 늘어난 행위를 다 했다라면은 그 늘어난 사람에게는 물건 안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물건을 안 줄 수 있느냐,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거, 이거는 그 기준은 다 똑같아.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그래서 어느 때를 기준으로 줄 것이냐는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그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둘 이상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이 된다 그러면은, 두 땅이 있었는데 하나로 합병이 돼요. 소유자 수가 줄어드는 경우.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소유자 수가 늘어나야 사업성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바꾼다라면은 오히려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가 돼요. 분할하는 경우가. 이건 합병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줄어듭니다. 이번에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이 되면, 다가구가 단독인데 다세대는 공동택으로 전환이 되니까 소유자 수가 늘어나죠. 3번에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나 건축됐던 건축물을 한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 건물, 토지와 건축을 둘 다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나 주택 건축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를 한다면, 분리해서 소유가 분리하는 것만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나눠지는 것만큼 소유자 수가 늘어납니다. 4번에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나대지니까 건물 땅 소유자 하나만 있다가 이제 건물 소유자까지 따로 생겨났죠?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기존호수를 철거하고 다세대를 건축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증가했다. 멀쩡한 거 허물어버리고 공동택을 지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난 거 다, 소유자가 늘어난 거 다예요. 그래서 1번만. 11번이 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으로 비례율이 얼마냐. 요거는 이제 규칙에 나오는 비례율과 그 다른 계산, 그 계산 두 개 다 냈는데요. 공부해 보시라고 규칙에 냈지만 요거는 계산 문제로 가끔 낸 것이기 때문에, 자, 원래 환지 설계할 때는 종전의 땅 평가하고 줄 땅 평가하고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위치에 그 정도 크기의 면적을 주는 건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평가식으로 할 때 나오는 게 비례율 개념이 나오고, 이 비례율은 나와서 그 주어진 조건 하에서 살펴보시면 그냥 됩니다. 조성되는 토지나 주택 평가액이 100억이요, 조성되는 그 아래 것은 환지 전 평가액 합계고 총사업비 요거 갖고 판단을 하신다라면, 자, 우리 비례율이라는 것은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이라는 것은 당연히 분모에 뭐가 투입이 돼서 분자 무엇이 나왔느냐,
무엇이 투입 대비 무엇이 나왔느냐. 근데 평가식으로 할 때이니까 이 투입된 평가액이 주어진 것 중에 뭐가 돼야 돼요? 투입된 평가액이 뭐가 돼야 돼요? 주어진 것 중에서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평가식으로 할 때 무조건 평가 금액만 나오는데 이게 투입된 것이 되잖아.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요거를 투입을 해서 무엇이 나왔느냐가 항상 분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예요?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자연스럽게 나온 것 중에 이렇게 찾으면 돼요. 억지로 외울 것도 아니고. 투입 대비 무엇이 나왔느냐 평가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합계분에 조성되는 게 앞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평가액가 나오는데 이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합계는 거저 나온 게 아니라고 했죠? 요거를 얻기 위해서 희생한 비용이 있잖아. 그것이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를 빼줘야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순수 나온 금액을 계산해야 되고 순수 나온 금액을 계산하려면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가에서 사업비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예요. 그냥 이 시기에. 비례율이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죠. 100분위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쉬운 겁니다. 자, 우리 요렇게만 계산했더니 환지 전 토지 평가액가 40억인데 40억 분에 조성되는 것이 100억이고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80억이 나오네. 그러면 40억 분에 80억 딱 200%가 되는 것이고 200%가 되는 것이 2배. 혹시 지금까지 나온 수준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지만 만약에 조성되는 토지나 평가액 요 가격 외에 뭐 시행적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 있다. 뭐 그런 부분이 혹시 나오면 시행적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하는 것은 순수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받을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금액이 있어도 그 금액은 여기서 빼줘야 돼. 그 금액이 나와도 빼줘야 돼. 그렇게 낸 적은 없지만. 혹시 그런 게 나오면. 순수 조성된 가치. 그러니까 시행적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이 가치에서 빼준다고요. 혹시. 자, 이번에 12번 문제가 이번엔 면적식으로 할 때 평균 토지 부담률을 얘기합니다. 개발법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 방식의 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에 환지계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어진 것이 보니까 환지계 구역 면적도 나오고 공공시설 설치로 시행지에 무상 귀속되는 토지 면적도 나오고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도 나오고 보류지 면적 나오고 채부지 면적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게 면적식으로 할 때 얘기라 주어진 것 중에서 역시 판단하면 되는데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아까는 비례율이니까 투입 대비 얼마가 새로 나온 것이 투입 대비 얼마 비례하느냐 얘기인데 이거는 토지 부담률이니까 토지를 부담한 비율이 부담률 아닙니까? 토지를 부담한 비율이 부담률이에요. 그럼 여기 분모에 무엇이 들어가고 분자에 무엇이 들어가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면적식으로 할 때 순수 면적으로만 계산한다면 환지에서는 환지하는 보류지 두 땅이 있고 이 두 땅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부담한 부분이 요거는 참여하는 사람이 환지로 받는 부분이고 환지로 못 받는 부분이 보류지죠. 그럼 이 두 땅 중에서 무엇이 사업을 해서 부담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부담한 부분이 뭐예요? 환지예요? 보류지예요? 환지? 아직도 또 환지냐 보류지냐 이런 얘기가 나오나? 하하. 요 말은 언제나 확 꿰뚫게 될까요? 부담을 했다는 얘기. 자, 물건 사러 갔습니다. 제가 물건을 이제 사오게 되면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되겠네? 그 물건 취득을 해서 무엇을 부담한 거예요? 물건 값을 부담한 거 아니에요. 물건 값을 부담하고 물건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환지에서 환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서 환지를 취득해서 부담한 비율이 부담한 부분이 뭐예요? 이게 부담한 거지. 못 받는 부분이니까. 이게 부담한 부분이라 했잖아. 이건 본인이 받는 건데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부담했느냐? 그 값을 부담했다라면 요거를 환지해서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담했어요? 못 받는 부분을 부담. 지금 면적식으로 할 때 얘기야. 그러면 전체 자기 땅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 크기의 땅을 면적식이니까 같이 아니고 이 정도 크기의 땅을 사업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이 땅 대비해서 환지로 받는 부분이 있고 환지로 못 받는 부분이 보류지 부분이잖아요. 보류지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비용이라든지 공익목적에서 남겨놓는 게 보류지죠. 그럼 이 땅을 제공해서 받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못 받는 부분이 이거죠. 못 받는 부분이 사업을 해서 부담했다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라고 답을 하셨어야 되고 그럼 지금 나와진 것 중에서 부담 유리한 것은 전체 면적에서 무엇을 부담했느냐 이거잖아. 전체 면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체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환지 계획 구역 면적, 환지 계획을 구역, 전체 구역의 그 면적식이니까 전체 환지 계획 구역 전체 면적분에 요걸 투입을 해서 면적상으로 전체를 투입해서 이 중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이 부담률이라고 했잖아. 못 받는 부분이 부담률이야. 그럼 못 받는 부분이 보류지 면적이죠? 보류지 면적이 돼야 되지. 거기 채비지가 있지만 채비지는 또 빼주면 안 돼, 또 쓰면 안 돼, 여기다가. 채비지는 보류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류지 중에서 채비지를 따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전체 면적 중에 보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부담률로 보시면 돼. 전체 중에 보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사업을 해서 부담한 부담률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 똑같이 무엇을 빼줘야 되느냐. 시행자 소유분을 빼줘야 돼요. 시행자 소유분을 빼줘야 된다고. 시행자 소유분을. 왜? 아까 여기도 사업에 순수한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요 정도 가치를 제공해서 어떤 거를 가치를 얻었느냐, 요거 대비해서 이렇게 얻었느냐 하는 건데 여기도 본인들이 전체 면적 참여해서 부담한 부분이 보류지라고 했는데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 대비 얼마를 부담했느냐 얘기니까 이 전체 땅 중에서 모든 땅에서 처음부터 시행자 소유분이 됐든 이거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한 부분이 아니잖아.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아니면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부분도 결국 시행자 소유분이 되는 거예요. 이 시행자 소유분 속에는 처음부터 시행자가 가지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거죠. 시행자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걸 다 빼주면 돼. 그래야 순수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이 정도 땅을 가지고 참여해서 얼마를 부담했느냐 이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환지계획 구역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100만 보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만인데 여기서 시행자 소유분은 다 빼줘야 돼. 시행자 소유분에 우리 두 번째 공공건설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면적.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9만 빼주고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 1만. 이건 시행자가 처음부터 소유했던 거. 이건 나중에 그 위에 거는 시행자가 나중에 갖게 되는 거. 9만 1만 다 빼야 돼요. 이게 시행자 소유분이잖아. 10만 빼줘야 돼. 10만. 그럼 돼요. 여기서도 10만 빼고 여기서도 10만을 빼게 되면 다른 건 이제 빼주면 안 돼요. 그러면 90만 중에 40만이 되니까 90만 중에 40만 요거 나눠주면은 요것이 이제 부담한 비율이 되는 거 44% 정도가 계산하면 나오나요? 그렇게 되겠지? 다른 게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50%가 되려면은 뭐 이거 90 중에 45가 돼야 되는데 40만이니까 그보다 약간 낮은 44%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13번에 환지계획 작성비 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평면한 질환.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발서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을 평면환지라고 규칙에서는 따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어디로 이전하느냐?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에 이전하는. 그러면 종전의 땅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로 권리가 이전된다는 얘기죠? 종전의 땅에서 새로운 땅을 준다는 얘기잖아. 이게 평면환지라고 해요. 그럼 위치한질환 이렇게 얘기하겠죠. 위치한질환.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위치한지로 하게 되면은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분 건축물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까 평면 한지라면 땅 받는다는 얘기고 권리가 그쪽으로 이전된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3번에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 주제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이게 아까 12번에 나왔던 평균 토지 부담률 요거 적용할 때 기준입니다. 시행자가 정하잖아요. 시행자가 환지계획 세울 때 부담률을 해서 부담률 하에서 이렇게 환지를 주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원칙은 토지 부담률 정할 때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반이란 말이야. 평균 토지 부담률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50%를 초과하여 정하고 싶으면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구역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그 50%를 초과할 수 없다를 60%까지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늘릴 수가 있고 여기서 60%를 초과하여 정하려고 하면은 그곳에 있는 지정권자가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그 예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지정권자가 그 행정청이 뭐라고 그 사람이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만약에 60%를 초과해서까지 정해주고 싶다라면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고 4번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틀린 것이 여러분 환지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다 그랬어요. 환지계획 인가 건자가 아까 자치도지사 시장구도 구청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인가받은 사람을 변경한다? 당연히 같은 절차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변경할 때만큼은 어디서나 경미한 변경일 때는 경미하니까 그런 절차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한 내용으로 환지계획 변경하는 것이 변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이게 만약에 중대한 변경이라면 당연히 이 말이 인가를 받는 게 맞을 거고 이 내용이 혹시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된다면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말은 틀릴 것이고 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한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한대요. 그러면 어떤 땅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이니까 본인 그 부동산에 대한 환지 받기로 원래 정해졌다가 환지를 안 받고 환지를 부지정하는 쪽으로 안 받고 현금 청산하는 쪽으로 물건 안 주는 쪽으로 변경된다. 이게 시행자 입장에서는 인가를 받아야 될 중대한 일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혹시 물건 안 받은 생에 물건 주는 쪽으로 바꾸는 게 이게 중대한 일이에요? 이것의 반대가 중대한 일이에요? 항상 저를 많이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니,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의심을 하는 것 같아. 이거 반대를 이게 지금 경미한 거라면 이거 반대를 얘기하면 중대한 거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긴가민가 하면서 나를 아니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많이 시험에 들게 해요? 틀리게 싹 유도하는 거 틀리면 좋아하고 그래? 그런 선생님 없겠지. 여러분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물건 안 주기로 했다가 물건 주는 쪽으로 바꾸게 되면은 환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체한지를 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입체한지 구몬초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처음부터 설계 다시 해야 돼. 엄청 힘든 일이라고 이게. 그런데 물건 받을 사람에게 물건을 안 주는 쪽으로 금전으로 청산하는 쪽으로 바꾼다면 새로 물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그럼 만들기로 한 건 어떻게 하면 돼? 일반 분양하면 되기 때문에 돈 더 받고 분양해. 오히려 사업이 물론 안 되면 몰라도 사업이 보통 잘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물건 안 받겠다는 사람이 고마운 거야. 그냥 시행자 입장에서는 물건 받겠다는 사람이 이게 골치 아픈 거고. 그래서 처음에 바꾸기를 물건 주기로 했다가 금전으로 청산하겠다. 이건 아주 가벼운 일이니까 인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로 선물 더 줘도 돼 그 사람에게.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 만약에 혹시 금전 청산으로 결정했다가 이거를
부동산 주는 쪽으로 변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되지. 예. 처음부터 바꿔갖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명의 예를 한번 느낌 잡아라고 이거 낸 거예요. 그냥 5번에 종전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변경 또는 토지소유의 합의에 따라 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경매한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4번은 틀린 거고. 자, 이것도 보세요. 종전토지의 합필이나 분필로 인한 변경. 자, 어떤 사람에게 요 땅을 주기로 했고 다른 사람에게 요 땅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당사자가 뭐 어떻게 합의를 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거를 그대로 요 주기로 했던 것을 합병으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설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요건 만들어질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럼 그대로 만들어서 그냥 합병해서 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하나의 땅을 주기로 했는데 요거를 나눠서 주기로 했다면 여기에 대한 건 그대로 만들기로 됐잖아요. 만든 다음에 분할만 해서 하면 주면 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만들고 새로운 부동산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을 합병하거나 기존에 하기로 했던 것을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경매한 것이지 그러면. 응? 또 하나가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바꾼다. 그 당사자인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한다. 이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기존에 받기로 한 사람들 간의 합의에 따라 바꾸는 것이라. 응? 새로운 사람에게 주기로 해서 막 이랬을 때 이제 또 그럼 새로운 이해관계가 필요한데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잖아. 소유자끼리 합의에 따라 한다면 가벼운 것에 속한다는 거 변경을 받을 필요 없어요. 14번에 개발법상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입체환지를 지정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입체환지. 우리 땅 대신에 건물의 일부 주는 것이 입체환지고 항상 입체환지 할 때는 보통 환지랑 달라요. 환지한 종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 보통 제가 땅 주는 환지라면은 신청 필요 없다 그랬잖아. 환지 받을 사람 신청도 필요 없고 그냥 땅 주는 겁니다. 근데 입체환지라면 땅 받을 소유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고 땅 대신에 땅이 아니고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것이 입체환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지랑 비슷한 게 아니고 어디랑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내용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정비법에서도 건물 주는 것이고 이것도 분양 대상지별로 주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가 신청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건물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신청한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돼야 되고요. 그자에게 건물 주는 거잖아. 환지는 신청 없이 땅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입체환지는 신청받아 건물 주는 거예요. 그럼 정비법상 그것이 신청받아 건물 주는 것이라 입체환지는 정비법의 그 규정과 비슷해요. 신청받아야 되는 그 기준을 끌어다 쓰면서 건물 줄 때 특히 주택 줄 때 쓰는 기준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정비법의 그 규정을 끌어다 쓰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비법과 비슷하다는 이 특징이 있는 것 외에 또 하나 특징은 입체환지가 줄 땅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입체환지하는 건데 너도 나도 오히려 다 이 땅 안 받고 입체환지를 받겠다면 오히려 환지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당신은 신청해서는 안 돼 이렇게 거르는 절차가 있고 그래 걸렀음에도 너무 신청한 사람가 많게 되면 건물 주는 과정에서 안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청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고 신청했더라도 주는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거르는 절차에서는 뭐 종전 토지가액이 얼마 안 된다라든지 뭐 면적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안 주는 경우 있잖아. 그죠? 그러나 그렇게 거르는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는 못 거른다. 기존의 환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못 거른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신청 안 오더라도 신청하는 순간에는 그 가액이 얼마나 작더라도 상관없어요. 원래 환지라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환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살겠다면 그 사람은 우산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주택 가지는 사람은 아무리 부동산 가액이 낮게 평가가 돼도 그 사람이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들여야만 되고 그게 그자에게 건물을 줄 수 있어야 되지 거를 수 없습니다. 주택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거른다. 이 두 가지. 입체환지 특별한 거 두 가지예요. 자, 우리 그거를 염두로 해서 한번 봅시다. 입체환지를 지정하는 데서 틀린 거. 입체환지란 시행자가 토지에 가름하여 토지 대신에 건축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 지분을 주는 거, 요거를 입체환지라고 해요.
입치환지의 신청기간은 통지한 때부터 30일, 60일. 이게 바로 정비법의 신청기간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정비법에서도 신청기간 등을 미리 정해 알려주는 분양통지 및 공고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알려준 내용이 분양신청기간이고 분양신청기간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정한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입체 환지를 신청할 신청기간으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을 뿐이지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똑같아요. 미리 통지하는 것도 똑같고 요거 요때 신청하는 것 똑같고요. 이때 줄 때 주택 줄 때 한 주택 원칙 예외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세요. 그걸 끌어다 쓰는 것 중에 하나씩. 3번에 입지한지를 하려면 토지나 건축을 소유자 신청을 받아야 돼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단 이 경우 임차권자 등의 동의는 필요 없다라는 게 아까 환지 부지정과 차이점이라고 했고 4번의 수도권의 과밀역적 위치하는 도시보유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이게 주택 줄 때 쓰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택 줄 때 우리 정비법에서 그 관리처 분계획 수립할 때 그 유명한 기준 있죠? 원칙은 하나 주는 거. 한 세대나 1인이 여러 주택 여러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은 하나 주는 게 원칙이고 반대로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당연히 한 명 하나만 준다 이렇게 했던 하나에 대한 대원칙으로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예외 그것까지만 끌어다 쓰거든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려면 세 가지가 있잖아. 수도권의 과밀역적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줘야 돼. 과밀지에 위치하는 경우 수도권의 과밀역적에 제일 그래도 이거 인구가 많고 그래서 제일 개발이 우려스러운 곳인데 여기가 이런 곳일수록 투기를 더 막아야죠. 그래서 과밀지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경우가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가지는 근로자 기숙사 숙소만큼 다 줄 수 있어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그랬죠? 또 하나는 공공이 소유자라면 공공을 해서 쓸 테니까 그 세 가지 경우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를 줘야 돼. 5번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내에서 공유했다라면 1주택만 공급한다지. 예외도 없어요 이거는. 공유하시면 한 주택만 주면은 공유 지분대로 그대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15번 보시면 개발법상 입치한지를 지정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는 거 입치한지 지정. 입치한지는 토지 소유자 외에 건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외에 건물 소유자도 소유자라면 신청할 수는 있어요. 원래 건물 소유자는 환지에서 이거 끼어들 사람이 아닌데 원래 건물 소유자면 환지 못 받으니까 원래 청산받을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혹시 건물을 입치환지를 통해서 같은 건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청산 따로 안 해줘도 되잖아. 그래서 우리 입치환지 할 때만 토지 소유자 외에 건물 소유자도 신청은 가능해요. 다른 임차권자 등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지 소유자라면 토지나 건축물 다 됩니다. 두 번째,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럼 입치환지를 신청한 경우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 종전의 평가액이 조성되는 구분 건축의 최소 공급가격이랑 비교해서 최선의 공급가의 70% 이하 작을 때는 시행자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신청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종전 평가액이 입치환지를 조성된 구분 건축물의 70% 이하라면 원래는 제외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거르는 절차는 누구를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지금 여기는 환지전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자의 재산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신청돼서 제외할 수 없다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신청하면 시행자는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 줄 때도 그래. 건물 줄 때도 이 사람에게는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지. 주택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액과 상관없이 주택 줘야 됩니다. 줘야 돼. 자, 3번의 근로자수나 기숙사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요거. 또 4번에 과밀지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어요. 이건 위치하지 아니하니까 정확하고요. 5번에 이게 바로 이제 공급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인데 보세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전제로 하잖아 지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종전의 총 권리가액이 입천지로 공급하는 공도의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가 이상인 이 둘 중에 하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주택을 그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은 주택을 공급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급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란 말이야. 일정 규모 이상 될 때 주겠다는 거예요.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2번은 틀리는 것이고 5번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정지 들어갑시다. 환지 예정지. 여기 얘기해요. 이제 환지 예정지는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예정지가 지정될 그 효과는 우리가 그림으로 맨날 했었던 거, 예정지의 효과, 종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주기로 결정이 돼 있다라면은, 지금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시행사가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지 못했어요. 공사 중간이라. 그래서 이거를 A가 종전의 토지 소유로 가정을 하고, 아직 이거 못 받았으니까 B에 이 땅은 현재 B가 소유하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이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고, 예정지로 지정하게 되면 예정지에 와서, 즉 A는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없이 임시로 예정지 효과로 인해서 사행수익을 한다. 이 구조라고 했어요. 사행수익을 한다. 임시로 언제부터입니까? 보통 예정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쓰기 시작해서, 물론 사행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따로 정하면 그때부터 돼요. 보통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직전까지 예정지로서 쓴다.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언제 취득해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그 직전까지. 환지 처분 공고 일까지지. 뭐 준공검사 이런 거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 일까지.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이 넘으니까 소유권에 따라 사행수익이 시작하는 거고, 그때까지 최대한 사행수익을 하라. 이 얘기는 소유권을 이루는 권한 중에 사용권이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권이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는데, 예정기 효과로 인해서 사용수익권이 이쪽으로 간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이 효과이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는,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왜?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 대신 처분할 수는 있다. 그 대신 종전의 소유자는 이거를 얘기한다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는 있지만 처분은 할 수 없다. 처분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B는 이게 자기 땅이지만 수인 의무를 가진 데 참고 있어야 되는 수인 의무. 이자의 예정지 사용 수익을 여자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있어라. 그런데 이제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채비지도 같이 지정이 되는데, 우리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아직 취득 전이에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는 환지 처분 다음 날에 취득하거든. 그런데 소유권 취득 없이도 시행자는 채비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이따 저쪽에 차이죠. 그래서 이 채비지를 시행자가 이제 소유권 없이도 처분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다른 사람이 사고, 다른 사람이 팔고 그 돈 갖고 사업병에 충당해서 사업 잘하라고 일부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래서 채비지를 시행자가 언제 최초로 처분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라면 예정지를 지정했을 때. 그럼 이때 산 사람은, 이때 시행자로서 산 사람은 돈은 이때 내지만 소유권 취득은 나중에 하죠. 시행자가 채비지는 공사 끝나면 나중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하고,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샀던 사람에게 등기를 해주면, 요거를 산 사람은 등기를 마쳤을 때 취득한다 이렇게 나가잖아. 뒤에서 보시면 이거. 그리고 이때 여기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은, 여기 만약에 임차권자가 있다라면 임차권은 예정이 되면 사용수익권에 속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여기다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임차권자에서 임차권을 행사할 땅도 전분지 일부지 정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쨌든 임차권 행사할 땅이 바뀌었으니까 권리조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임차인 땅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행사할 때가 이렇게 예정지를 지정해서 여기서 행사하게 되면, 이건 환지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차권이 다른 땅으로 가게 됐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 정감 청구 가능하다.
장래에 대해서 임대료 증감 청구 가능하고 만약에 이쪽으로 와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임대료 증액 감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목적이 불가능하다면 장래에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료 증감 청구와 권리 포기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잖아요. 물론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는 보상한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가죠. 둘 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되죠. 임대료 증감 청구나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둘 다 여기라면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내 행사라. 60일 지나면 못한다. 그런 얘기까지 다 예정지 효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맞는 것은 했는데 1번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 할 수 있다. 2번의 종전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예정지 효력 발생일 괄호 속의 수익 사용 수익 개시를 따로 정하면 그때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다.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죠. 그러니까 준공검사일이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지.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에 따라서 시작하니까 그 직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가 돼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3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는 없다. 종전 소유자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4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종전 토지를 묻잖아요.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래야 되지. 예정지를 산수해야 되니까. 5번의 시행자는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되면 채비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처분할 수 있다. 17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른 임대료 증감 청구와 권리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도시발 사업으로 종전의 임대료 지료 기타 사용료가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 도시발 사업 시행으로 임차권 등의 설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럼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는 포기,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3번에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으로 빚어진 일이라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놓고요. 4번에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임대료 증감 청구 자체로 이제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따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손실보상 청구는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임대료 증감 청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권리 포기 계약 해지에 대해서 있던 권리를 그냥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임대료 청구, 증감 청구 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리 포기 계약 해지 시 하는 게 손실보상이에요. 그리고 5번에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또는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둘 다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부터 60일 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8번에 개발업사는 준공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공검사. 자, 우리 공사 다 끝나고 받는 게 준공검사라고 했어요. 준공검사는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그러면 보통이라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하고 이거 통과했으면 이제 공사 완료 공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정권자가 스스로 사업을 시행했다라면 스스로 시행을 했다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준공검사를 안 받는다 그랬죠? 그때는 준공검사 받지 않고 공사완료 공고만 하면 되겠죠. 그런 식의 구조로 가면서 보통 준공검사를 통과해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준공검사 전에 쓰게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예외는 인정합니다. 준공검사 전에 쓴다 그러면은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 쓸 수 있어요. 준공검사를 통과하고 쓰면 그냥 쓰는 거고 준공검사 없이 예외적으로 미리 좀 쓰고 싶다 할 때는 허가받아 쓰는 걸 얘기합니다. 뭐 그런 식의 구조죠. 이런 구조는 또 어디서나 제가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1번의 시행자 여기서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하고니까 그럼 뭐 지정권자가 아닌 보통의 시행자를 얘기하네요. 이런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에 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준공검사는 전체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가 끝나지 않아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예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2번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발 사업의 공사를 끝냈어요. 그럼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준공검사. 3번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공사를,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했다.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을 했다. 그 경우죠. 그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하려고 공고를 하면 된다. 이것도 맞아요. 2번, 3번. 4번에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조성토지 등이 사용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시행자에게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어요. 준공검사 전이라도 이게 특별한 경우에 그 대신 허가해 줘야 돼요. 허가. 사용할 것을 허가받아야 시행자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자에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검사 전이라도. 5번의 시행자는 준공검사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 없이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채비지는 예외예요. 채비지가 아닌 것은 반드시 준공검사 전에 쓰고 싶으면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쓰는 건데 채비지만큼은 다시 예외가 인정돼서 준공검사 전에 사용 허가 없이도 채비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채비지는 비용을 대체하는 땅이기 때문에 다 준공검사 받은 이후에만 쓸 수 있다라면 그동안 그 비용 갖고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만약에 현금으로 비용을 받는 게 있으면 그걸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채비지로 받으니까 요거를 뭐 사용할 수 있어야 비용에 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비지만큼은 그 전에 쓴다 하더라도 사용허가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들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쓰는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19번에 개발법상 환지 처분에 의해서 종전의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것. 자, 우리 환지 이전하는 뭐야? 그 구조도 맨날 우리 했던 거 저기랑 비슷하게. 종전 환지계획상 환지 처분하게 돼 있는데 뭐 환지계획과 어울리지 않게 다르게 처분하면 무효가 되겠죠? 종전에서 환지를 주기로 했을 때 맨날 우리 그랬던 거. 환지는 종전의 채로 본다. 둘을 동일시한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권리가 대부분 이쪽으로 이전합니다. 대부분 이전해요. 환지로 대부분 이전해요. 이전한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법률 규정에 따라주죠. 등기에 상관없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이때 취득해요. 환지에서 취득할 때도, 입치환지 취득할 때도, 아니면은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할 때도, 보류지는 꼭 시행자가 아니죠. 환지에서 정한자가 취득하는데 그 정한자가 다 관련된 사람은 다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 근데 여기다 유일한 얘기로서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 아닌 유일한 얘기로서 등기를 마쳐 취득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채비지를 예정지가 정해졌을 때 이 채비지를 시행자로부터 매입한자가 취득할 때 매입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에 관련된 사람 아니고 등기를 마쳐 취득하고 시행자가 이때 취득한 상태에서 이제에게 등기를 해야 매입한자는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관련된 사람 아닌 유일한 예고. 이렇게 대부분 이전하는데 이제 종전토지 저쪽으로 환지로 이전할 거 전속하는 거 두 가지. 종전토지 전속하다가 이전할 거 소멸하는 거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틀자거든. 둘 빼고 나머지는 이전한다. 종전토지 계속 전속하는 것은 종전토지 행위진 여러 가지 처분 중에서 행정사 재판사 처분 중에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성질이 있어서 전속하는 처분이니까 성격상 전속하기 때문에 항상 이 땅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이 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다. 또 지역권은 성질상 유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성질상 역시 남아있는 것이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는 권리랑 환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지로 넘어갈 수가 없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소멸한다 그랬죠.
또 지역권 중에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라면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없으면 남아있는 거잖아. 그래서 소멸하는 시기는 여기서 따온 얘기를 했죠? 넘어간다는 얘기가 종전 토지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까지 존재하다가 넘어가는 게 다음날 넘어가거든.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그때 바로 소멸이 되는 거지. 다음날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임차권자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요. 아까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해야지 여기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종전의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한 것이 아닌 거. 저당권 지역권이죠. 지역권. 임차권도 넘어갑니다. 그대로 저 둘 빼고 나머지 다 넘어가니까요. 5번은 종전 토지에 전속하지 않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다. 종전 토지에 전속하지 않는 처분이니까 넘어가죠. 전속하는 게 안 넘어가잖아. 전속하는 게 남아있잖아. 전속하는 성질상. 전속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답은 2번만 되는 겁니다. 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금방.